사람의 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손이 치유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정한수 62, 작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8시 30분이면 한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오셨고 오후에는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저녁 6시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을 모시느라 정신이 없었고 두 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미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수의 손은 특별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치료사들과는 다르다고 한수의 손이 닿으면 통증이 정말로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의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정한철. 한수보다 5살 위인 형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제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철은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고 한수는 한의원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수야, 오랜만이다. 한철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 이미숙이었습니다. 미숙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형, 어떻게 오셨어요? 한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다. 미숙이가 허리가 많이 안 좋거든.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차도가 없어. 내가 한번 봐줄 수 있겠니? 한수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실력이 좋으시다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형.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수입니다. 형수님, 미숙 씨가 처음 제 치료실에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수님, 이리 앉으세요. 저는 평소처럼 환자용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앉으셨고 저는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아래쪽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심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신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걷기도 힘들 정도예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닿을 때마다 미숙 씨는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치료는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미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셨습니다. 그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어머, 정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신기해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니까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미숙 씨를 보내고 나서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지 형수님을 도와드렸다는 뿌듯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씩 오셨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확히 오후 4시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시니까요.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미숙 씨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병원을 다녔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저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정말 손이 따뜻하세요. 어느 날 미숙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이에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손이 닿으면 정말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환자가 치료에 만족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 씨의 허리는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2달쯤 지나자 거의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형수님이 건강을 되찾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의 허리가 나아졌는데도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계속 오시는 걸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치료를 받으시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님과의 생활, 집안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요즘 너무 바빠요. 사업 때문에 집에도 잘 안 와요.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도 힘드실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냥 혼자 참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의 외로움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미숙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정말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형수님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도련님은 참 따뜻하세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동정심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형수님이 불쌍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슬픈 눈빛, 외로움을 호소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환자에 대한 연민이야. 나는 의료인이야.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돼. 하지만 제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치료실을 평소보다 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아직 다른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숙 씨께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대기실에 앉으셨습니다. 다른 환자의 치료를 마치고 저는 미숙 씨를 치료실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집에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요. 미숙 씨는 침대에 앉으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치료실 안이 너무 조용했고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숙 씨의 체온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네. 요즘 저 때문에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볼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느꼈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상하죠? 제 남편의 동생인데. 형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도련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 그거 알아요. 미숙 씨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쌓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저는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 앞에서 그 외로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간신히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도련님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이 시간만큼은 제가 외롭지 않아요. 그날 저는 치료를 일찍 끝냈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치료실을 나가셨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숙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다음 예약 날짜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지난번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따랐습니다. 조용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실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손이 미숙 씨의 등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도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가끔 작은 한숨을 내쉬셨으니까요. 도련님, 네, 저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어디 가세요? 아니요. 그냥 이제 그만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리는 많이 나아지셨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련님, 미숙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련님도 알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숙 씨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냥 치료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정말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 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데,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저와 결혼했지만 외로운 미숙 씨,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형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간신히 그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사업만 중요하고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대화도 없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형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은 사람이지만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고 미숙 씨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미숙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치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치료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미숙 씨는 다시 오셨습니다. 저도 미숙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미숙 씨는 조용히 대답하며 치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 손이 미숙 씨의 몸에 닿을 때마다 치료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정말 따뜻해요.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더욱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미숙 씨를 어루만지듯이. 치료가 끝난 후 미숙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수님, 다 끝났어요. 알아요. 근데 조금 더 있고 싶어요. 다른 환자가 기다려요. 오늘은 마지막 환자였잖아요. 제가 봤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미숙 씨가 오늘의 마지막 환자였습니다. 그럼 조금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련님, 네, 저 오늘 고백할게요. 저 도련님이 좋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치료받으러 오는 거니까요. 근데 시간이 제 시도정 계속 지나면서 도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집에 있어도 밥을 먹어도 자려고 누워도 도련님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도 저를 좋아하시죠? 형수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알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미숙 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치료를 시작한 그날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미숙 씨가 울던 그날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네. 제 입에서 작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미숙 씨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형수님이 좋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쌓아온 도덕과 윤리라는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요. 미숙 씨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미숙 씨의 손도 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형님을 배신하는 것도 미숙 씨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도련님 없이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인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미숙 씨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치료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나눴고 현재의 외로움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남편한테 말할까요? 뭐라고요? 우리 일이요. 이렇게 숨기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들킬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만나면 언젠가는 들킬 거잖아요. 미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형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도련님은 착하세요. 너무 착해요. 미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치료실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밤마다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시던 형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형님. 그 형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형님을 배신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저는요? 저는 어떡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도 힘드시겠지만 이게 맞는 길이에요.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됐다고요?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형수님은 제 형님의 아내세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미숙 씨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춰야 했습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수야, 우리 좀 얘기하자. 형님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 무슨 일이세요? 형님은 치료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수야, 너 미숙이랑 뭐 있었지?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솔직하게 말해. 뭐가 있었어? 형, 저는 미숙이가 어젯밤에 다 말했어. 너한테 치료받으면서 감정이 생겼다고. 너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형. 미안하다고?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야. 미숙이는 내 아내고. 너희 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치료하다가 뭐? 사랑에 빠졌어? 형님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야, 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 사람들 아픈데 고쳐주면서 보람 느끼며 살았잖아.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 정말 미안해요. 저도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그만 만나자고? 형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미숙이는 완전히 망가졌어. 밥도 안 먹고 밤마다 울고. 내가 뭐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야. 네, 형. 너 손 좀 봐봐.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치료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사람을 살렸어. 근데 그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구나. 형님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치료하려다가 상처를 냈습니다. 형수님에게도, 형님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형,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형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문 앞에서 형님은 돌아보셨습니다. 한수야,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너 얼굴 보면 화가 나. 형, 미숙이랑도 연락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니까.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형님과의 관계도, 미숙 씨와의 관계도, 그리고 제 평온했던 삶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의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당분간 휴업한다고 알렸습니다. 제 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형을 배신한 비겁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미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저 지금 어떡하면 좋을까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전화하시면 안 돼요. 형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도련님 목소리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님, 도련님, 우리 정말 잘못한 건가요? 서로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우리는 잘못했어요. 형수님은 제 형님의 아내세요.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떡해요? 마음은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미숙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요? 정말 나아질까요? 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도련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안 됩니다. 만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한 번만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잖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미숙 씨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숙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다짐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한의원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밤 9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미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미숙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형수님도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도련님이 걱정돼서요. 미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어떠세요? 화났죠? 많이요. 저한테 말도 안 해요. 집에도 잘 안 와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형수님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마음을 줬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제가 도련님 형님 아내가 아니었다면요. 그냥 평범하게 만났다면 우리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형수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정해진 관계예요. 알아요. 그래도 그런 상상을 해봐요. 도련님이랑 평범하게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다 결혼하는 상상이요.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가셔야 해요. 조금만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미숙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도련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미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저 이제 정말 가볼게요. 미숙 씨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행복하세요. 도련님도요. 미숙 씨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미숙 씨를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한의원에 나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치료사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는 동안 제 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고 떨렸습니다. 환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 손이 좀 차갑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차가워진 이유를요. 온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온기 대신 상처를 남긴 죄책감이 제 손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형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형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한참 후에 형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수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다.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내 동생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의원에서 일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환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형수님이랑 뭐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소문이 안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심하세요.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무섭거든요.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 저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어 보였습니다. 석 달 사이에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치료해온 치료사인가 아니면 형을 배신한 비겁한 인간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받는 형님의 전화였습니다. 한수야. 네, 형. 우리 한번 보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님과 만났습니다. 한의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형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형님의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수야, 나 미숙이랑 이제 시도정 계속 혼하기로 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형, 그게 무슨, 미숙이가 원했어. 나도 생각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 형, 그건 제 잘못 때문인데 너 때문만은 아니야. 형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나도 미숙이한테 잘못한 게 많아. 사업에만 매달려서 미숙이를 외롭게 만들었어. 대화도 없었고 관심도 안 가졌지. 그러니까 미숙이가 다른 데서 위로를 찾은 거겠지. 형, 물론 너희 둘이 한 짓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 형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 미숙이를 정말 사랑했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형.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 있습니다. 형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웃기지? 내 동생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도 내 동생을 사랑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형. 됐어. 이제 그만 사과해. 내 사과 듣는 것도 지겹다. 형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평생 못할 거야. 너는 내가 가장 믿었던 동생이었는데 그 믿음을 배신했잖아. 형?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동생이야. 그래서 더 화가 나.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어.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야, 너 손 좀 봐봐.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사람들을 살렸어. 근데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구나. 형님, 치료사라는 게 뭐냐? 사람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냈어.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치료하려다가 상처를 냈습니다. 형,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형님은 일어나셨습니다. 한수야,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너 보면 아직도 화가 나. 네, 형. 알겠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동네에서 저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도 떠났고 제 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의원 원장님께 사직서를 드렸을 때 원장님은 놀라셨습니다. 한수 씨,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소문 때문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수 씨,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좋은 치료사예요.
환자들도 당신을 신뢰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아니요, 결심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원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며 저는 제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짐을 싸다가 서랍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형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형님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형님은 행복해 보였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치료사로서의 선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을 넘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물리치료사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손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작은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였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수야, 미숙이랑 이혼했다. 미숙이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너도 잘 지내라.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형님과 미숙 씨는 헤어졌습니다. 모두 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숙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결국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님과의 관계, 일, 신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힘들게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허리가 좀 아파서 그래. 저는 할머니를 보며 자동으로 허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사로 일한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 허리 많이 아프시죠? 그래, 많이 아파. 병원도 다녀봤는데 나아지질 않네. 제가 좀 봐드릴까요? 저 예전에 물리치료사였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좀 봐줘.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허리를 확인했습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긴장된 근육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손이 참 따뜻하구나. 신기하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이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손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틀에 한 번씩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상처를 냈지만 이 손으로 다시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밤 3시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시간입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형님께 쓸 편지를 생각합니다. 형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리치료사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 손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형님, 그날 형님이 말씀하셨죠. 치료사라는 게 사람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평생의 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날을 떠올립니다. 미숙 씨가 처음 치료실에 오신 날, 제 손이 미숙 씨의 등에 닿았을 때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외로움에 눈이 멀어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형님,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일에 매달리느라 제 삶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이 쌓였습니다. 그 외로움을 저는 애써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를 만나면서 그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숙 씨도 외로웠습니다. 형님은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고 미숙 씨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님을 배신했고 미숙 씨를 힘들게 했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숙 씨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욕망이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숙 씨를 아꼈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형님, 미숙 씨와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미숙 씨가 고향으로 내려간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사과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62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 오신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할머니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온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형님, 저는 다시는 형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먼 훗날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했을 때
형님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형님을 뵙고 싶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동생 한수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를 형님께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보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마치 제 죄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형님을 배신했고, 미숙 씨를 사랑했고,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할머니를 도왔고, 누군가에게 온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손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의 허리와 어깨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속죄의 시작입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형님, 미숙 씨, 그리고 제가 상처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한수는 여전히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낮에는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아픈 곳을 무료로 봐드리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다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지는 않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길입니다. 형님 정한철은 재혼을 했습니다. 사업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동생 한수를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수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냅니다. 짧지만 따뜻한 문자입니다. 미숙 씨는 고향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수를 떠올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각자는 그 상처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손끝의 온기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온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정한수는 이제 압니다. 치료사로서의 선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그리고 마음을 나눌 때의 책임을요.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수에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마음도 따뜻하시겠어요. 한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 손은 따뜻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차갑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속죄요? 선생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흘렀습니다. 따뜻하지만 슬픈 온기였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한수는 서랍에서 형님과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형님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의 사진입니다. 형님, 저는 여전히 형님의 동생입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동생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형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요. 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형님이, 미숙 씨가, 그리고 잃어버린 그 시절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정한수는 자신의 실수를 평생의 짐으로 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속죄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한수가 선택한 길이 옳은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손끝의 온기, 그것은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 온기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